합법적인 꽃뱀이라는 말이 지훈의 취기 어린 숨결과 함께 뿜어져 나왔다. 그 독한 술 냄새는 화려하지만 차갑기 그지없는 크리스털 샹들리의 불빛 아래서 내 얼굴에 똑바로 내리꽂혔다. 지훈은 수천 송이의 신선한 제주산 장미로 장식된 무대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취기와 터질 듯한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자만심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레드와인 잔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 병에 수천만 원은 줘야 입가심이라도 할 수 있는 술이라고 자랑하던 바로 그 와인이었다. 그는 마치 황제가 은혜를 베푼 노비를 내려다보듯 바로 발 아래 명예로운 자리에 앉아있는 아내인 나를 쳐다봤다. 오늘 밤 강남의 한강변에 위치한 5성급 레스토랑 더 리버 팰리스의 공간은 숨막힐 정도로 화려했다. 한강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며 명품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모님들과 아가씨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 거물급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지훈이 의형제라고 자랑처럼 부르던 공직자들의 냄새를 실어 날랐다. 그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다.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 주석 혼식은 단단하고 빛나야 마땅했지만 나에게는 금박을 입힌 연극에 불과했다. 이 풍경이 참으로 화려하고 돈 냄새 가득하지 않은가?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은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라. 왜냐하면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심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훈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가락으로 마이크를 가볍게 두드리자 감미로운 음악을 가르며 날카로운 퍽퍽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또렷하지 않은 발음이지만 거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자, 모두 잔을 드시죠. 지난 10년간 끈질기게 제 곁을 지켜준 제 아내 박미나에게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집에서 그저 눈물 콧물 짜는 문학책이나 읽고 취미로 아이들이나 가르치면서 이 남편이 벌어다주는 부귀영화를 누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는 마치 삼류 코미디언이 관객의 환호를 기다리듯 잠시 말을 멈췄고 군중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웃음이 터져 나왔고 위선적인 찬사와 함께 건배 소리가 울렸다. 나는 옆 테이블에 앉은 건설교통부 차관 부인의 눈빛을 마주쳤다. 연민과 노골적인 질투가 뒤섞인 시선이었다. 그들 눈에 나는 쌀독에 빠진 쥐였고 운 좋게 부동산 재벌을 잡은 시골 선생이었으며 비단 속에서 사육되는 기생충이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하길 기대했을까?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거나 남편의 자비에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를. 그들은 틀렸다. 나는 등을 꼿꼿이 펴고 심홍색 벨벳 드레스 자락을 바로잡았다. 권력의 색이자 지훈이 너무 취해 알아차리지 못한 경고의 색이었다. 내 얼굴은 미동도 없었고 가슴은 굴욕감으로 조여드는 대신 활짝 열려 있었다. 곧 선고될 판결의 마지막 증거를 수집하듯 이 경멸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내 안에 연약했던 부분, 그가 술에 취했을 때 밤새 죽을 끓여주고 그의 옷에 밴 낯선 향수 냄새를 참아냈던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오직 계산하는 이성뿐이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날카롭고 차가운 미소, 그리고 천천히 와인잔을 들어 눈높이까지 올린 채 지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는 내가 웃는 것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해져 시가에 그을린 이를 드러내며 마주 웃었다. 내가 순순히 그의 꼭두각시 역할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한 것이다. 좋아요, 강지훈 씨. 당신이 관대한 남편 역할을 연기하고 싶다면 그 관대함의 대가를 보여주겠어. 나는 마시지 않았다. 대신 오늘 오후에 따로 이야기를 마친 지배인을 향해 어둠 속에 숨어있는 그에게 살짝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다. 파티 기획자가 약속했던 생일 축하 음악도 화려한 5단 케이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지배인이 다가와 지훈의 붉은 와인 잔 바로 옆 파티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쿵 소리 나게 내려놓았다. 탁! 시끄러운 웃음소리 사이로 둔탁하고 건조한 소리가 어색하게 울려 퍼졌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두툼한 검은색 악어 가죽 서류 가방이었다.
지우는 멈칫했다. 입가에 미소가 일그러졌다. 그는 서류 가방을 보고 나를 봤다. 그의 눈에 희미한 불안감이 서리기 시작했다. 여보, 당신의 파티는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악어 가죽 서류 가방은 새하얀 테이블보 위에서 칠흑같이 검고 무겁게 놓여 있었다. 마치 지훈의 모든 오만함을 집어삼키려는 블랙홀처럼. 그는 그것을 쳐다봤다. 미소는 일그러져 있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몰랐지만 전문 사냥꾼의 본능이 그에게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보며 지난 10년이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10년. 한 세기 동안 나는 지훈이 공들여 쓴 각본 속 역할을 살아왔다. 든든한 내조자. 그럴듯한 미사여구는 사실상 아름답지만 말 못하고 쓸모없는 유리장 속 인형이라는 내 신분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자신이 세운 전형적인 가정 모델을 자랑스러워했다. 남편은 하늘, 아내는 땅. 그는 태양이었고 기둥이었으며 이 호화로운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 돈을 벌어오는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그 그늘 아래서 운 좋게 몸을 피한 여자일 뿐이었다.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팔자 편한 거야. 그는 내 화장대 위에 돈다발을 던져줄 때마다 그렇게 말하곤 했다. 여자가 땅이니 금융이니 하는 걸 뭘 안다고 나서 당신 머리는 애들 가르치고 밥하고 애 키우는 데나 어울려. 큰일은 이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 그럴 때마다 그는 비웃으며 내가 책장에 가지런히 꽂아둔 문학 서적들을 곁눈질했다. 지훈에게 소설책, 시집, 국어 교재들은 쓸모없는 쓰레기였다. 글 나부랭이가 밥 먹여주지 않아. 한 번은 내가 읽던 책을 빼앗아 소파에 던져버리며 말했다. 이것 좀 봐. 이게 진짜 문학이야. 그는 등기소에서 막 찾아온 두툼한 등기부 등본 뭉치를 탁탁 쳤다. 등기부 등본이시고 현금이 예술이야. 당신이 읽는 그깟 글자들은 머리만 멍하게 하고 현실 감각만 무디게 할 뿐이라고. 나는 반박했고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설명하려 했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경멸의 찬손 사례와 비아냥뿐이었다. 낭만 좀 그만 찾아. 선생님, 당신 꼴을 좀 봐. 당신이 입는 옷, 타는 차, 오늘 아침에 먹은 설렁탕 한 그릇까지 내 돈 아닌 게 있어? 지식에 대한 그 경멸을 그는 내 자신감을 빼앗는 무기로 삼았다. 그는 나로 하여금 그의 지갑을 떠나면 정말로 쓸모없는 존재라고 믿게 만들었다. 그는 나를 금고직이라고 불렀지만 그건 텅 빈 금고의 열쇠였다. 지우는 생활비를 마치 하사품처럼 주었다. 그는 내 계좌에 돈을 던져 넣었다. 액수는 일정하지 않았고 그의 기분과 사업 거래에 따라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요구는 항상 최고 수준이었다. 아이들은 최고급 국제학교에 다녀야 했고 저녁 식탁에는 최고급 한우와 제비집 요리가 올라와야 했다. 그가 손님을 접대할 때 입는 옷은 수입 실크여야 했고 맞춤 정장이어야 했다. 나는 허리띠를 졸라맸고 아껴 썼으며 내 적은 교사 월급을 부족한 부분에 메꿔 넣어 이 가정의 겉모습을 번듯하게 유지했다. 하지만 지우는 결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는 내가 돈을 쓰는 것만 봤다.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빨리 다 썼어? 돈으로 밥 해 먹어? 그 질문은 매달 말이면 굴욕적인 후렴구처럼 반복되었다. 그는 내가 립스틱 하나 사는 것에는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면서 자신이 수백만 원짜리 술자리를 사는 것은 필요한 접대라고 여겼다. 그렇다면 나는 왜 떠나지 않았을까? 나는 한국 여자였기 때문이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 평생 체면만 알고 살아오신 순박한 농부인 부모님은 딸이 이혼당했다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하실 터였다. 한 번 참으면 9번 평안하다. 남편 흉은 결국 자기 흉이다 같은 가르침이 뼛속 깊이 박혀 있었다. 나는 참았다. 그가 새벽 2시에 술과 낯선 향수 냄새에 흠뻑 젖어 돌아올 때마다 눈물을 속으로 삼켰다.
그가 숨기려 하지도 않는 휴대폰 화면 위로 의심스러운 메시지들이 춤추는 것을 보고도 참았다. 그는 내가 어리숙하다고 그의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 지우는 내 침묵이 복종이 아니라 관찰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는 나를 주방으로 밀어넣으며 그곳이 기름과 양념으로 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방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모든 것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북쪽 지방 스타일의 된장찌개를 끓이느라 내가 분주하다고 생각하는 동안 내 귀는 쫑긋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가 파트너들에게 전화해 멋진 사기극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떠드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절대 신고되지 않을 검은 수익에 대해 자랑하는 숫자들을 들었다. 그리고 나에게는 벼락부자인 지훈이 무시했던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습관이 있었다. 나는 기록했다. 나는 장본 것, 전기세, 학비만 기록하지 않았다. 쌀통 밑바닥에 숨겨둔 낡은 가죽 수첩, 요리법과 식료품 목록 사이에 다른 메모들이 끼워져 있었다. 5월 12일 현금 5억 인출. 평택당 계약금이라고 했지만 서류는 가져오지 않음. 6월 28일 상척임이라는 사람과 통화. 밀수목재 처리 문제 언급. 9월 15일 유라 뷰티 계좌로 2천만 원 이체. 내용 홍보 지원. 나는 모든 것을 꼼꼼하고 상세하며 냉정하게 기록했다. 마치 문학작품 속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를 분석하는데 익숙한 국어교사의 직업적 습관처럼 지우는 내가 자기 손안의 꼭두각시라고 생각했다. 줄을 당기면 웃고 줄을 끊으면 넘어져야 한다고. 그는 이 꼭두각시가 오래전부터 스스로 눈을 뜨고 그가 가장 경멸하는 영역 안에서 조용히 발톱을 갈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파티 테이블 위에 가죽 서류 가방을 쳐다봤다. 예전 주방 쌀독 속의 자질구레한 기록들은 이제 그 안에 가지런히 정리되고 증명된 채로 들어있었다. 말 잘 듣고 돈 잘 지키는 아내를 원했죠. 좋아요, 지훈 씨. 오늘 내가 지난 10년간 당신을 위해 무엇을 지켜왔는지 보여줄게요. 쌀독 속의 자질구레한 기록들은 아무리 꼼꼼해도 흐릿한 그림에 흩어진 조각에 불과했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줄 결정적인 한 방,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지훈의 오만함이 그것을 내 손에 직접 쥐어주었다. 4월의 어느 무더운 토요일 오후였다. 지훈은 골프를 치고 돌아와 땀과 술 냄새에 젖은 채 이 집에서 유일하게 내가 직접 고르는 것을 허락받은 단지 비싸고 손님 접대하기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된 이탈리아제 소파 위에 서류 가방을 던져 놓았다. 그는 휘파람을 불며 욕실로 뛰어들어갔고 쩍 벌어진 가방 입구 밖으로 서류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나왔다. 그는 너무 자신만만했다. 아내가 숫자에 눈먼 순한 양이라고 항상 생각하는 벼락부자의 자신감이었다. 나는 무급 가정부의 습관처럼 정리하려고 다가갔지만 가방 틈으로 삐져나온 익숙한 분홍빛 종이에 시선이 돋았다. 세금 계산서였다. 나는 그것을 뽑아들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내 10년의 청춘을 순식간에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부가가치세의 세금 계산서, 품목, 이탈리아 수입 고급 가구 일체 공급 및 설치, 총 결제 금액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 단 한 번의 결제로. 그 숫자들이 내 눈앞에서 춤을 추며 나를 조롱했다. 그 돈은 내 교사 연봉 10수년치를 합친 것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불과 지난주에 내가 아이의 새학기 등록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고 했을 때 지훈이 얼굴을 찌푸리며 회사가 어렵고 자금 흐름이 막혔다고 투덜거리며 내게 살림을 아껴서 하라고 윽박질렀던 바로 그 돈이었다. 나는 배송지 주소를 내려다봤다. 이 집이 아니었다. 회사 사무실도 아니었다. 서초구 고급 아파트 리버시티 비구호 그리고 수취인은 최유라. 그 이름이 끓는 물처럼 내 눈을 덮쳤다. 유라. 그의 의남매.
지훈이 전략적 홍보 파트너라고 부르던 끝없이 긴 다리와 화려한 사진들로 소셜 미디어를 도배하는 그 인플루언서. 그의 전략은 가족의 돈으로 그녀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었다. 내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일반 소고기를 살까, 더 좋은 것을 살까 고민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유라는 내 땀과 눈물, 희생으로 산 2억 원짜리 황소 가죽 소파 위에서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다. 지훈이 허리에 수건만 두른 채 걸어 나왔다. 바디워시 향이 풍겼다. 그는 내가 손에 계산서를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찰나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스치는 당황스러움을 보았다. 하지만 단 찰나였다. 즉시 그것은 익숙한 뻔뻔함으로 대체되었다. 그 여자 집 사줬어. 내 목소리는 속에서 창자가 뒤틀리는 듯 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울려 퍼졌다. 지우는 내 손에서 계산서를 확 낚아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미쳤어? 무슨 집이야? 접대비, 윤활유 비용이라고. 그는 목소리를 높여 이성을 압도하려 했다. 요즘 사업이 쉬운 줄 알아? 프로젝트를 따내려면 관계가 있어야 해. 유라는 높은 분들과의 다리 역할을 하는 애야. 그 아파트는 선물이고 VIP 손님들 접대하는 곳이라고. 알겠어. 손님 접대 아니면 당신 접대.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애 분유값은 아까워하면서 접대 공간 인테리어에 2억을 써. 닥쳐. 지훈이 내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얼굴이 시뻘개졌다. 내 장부에 까불지 마. 여자가 뭘 안다고 의견이야? 내가 돈 벌어. 내가 어떻게 쓰든 내 마음이야. 넌 집에서 편하게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불만이 많아? 나 화나게 하지 마. 그는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묵직한 오크문이 틀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치 법관이 이 결혼의 종말을 고하며 내리치는 망치 소리 같았다. 나는 넓은 거실에 홀로 서 있었다. 내 자존심은 방금 그에게 심하게 얻어맞았다. 하지만 자존심의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맹목적인 믿음의 붕괴였다. 가면이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이건 단순히 외도 문제가 아니었다. 남자는 바람을 피울 수 있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며 그것을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이건 돈의 잔인함이었다. 그는 감정적으로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는 이 집의 기둥을 뽑고 내 아이들의 미래를 뽑아 다른 사람에게 바치고 있었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소연하며 지출 삭감을 합리화했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내연녀 명의의 자산에 수억 원을 쏟아붓고 있었다. 그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만약 든든한 내조라는 헛된 명분에 계속 어리석게 속고 있었다면 언젠가 나와 아이들은 빈손으로 송곳 하나 꽂을 땅 없이 길거리로 내쫓길 것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평하게 코를 골며 옆에서 잠들었다. 그는 경제권을 쥔 자의 권위로 나의 미약한 반란을 진압했다고 생각하며 편안히 잠들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화려한 문양에 섰고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말랐거나 옆에 누운 그를 위해 흘릴 가치가 없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나는 내 심장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더 이상 고통으로 불규칙하게 뛰지 않았다. 느리고 차갑고 단호한 박동이었다. 10년의 부부의 정은 끝났다. 인내와 순종은 버려졌다. 나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봤다. 잠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세상이 칭송하는 위선적인 위엄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잘 자, 지훈 씨. 이 잠을 실컷 즐겨. 당신이 깨어났을 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더 이상 순진하고 순종적인 아내가 아닐 테니까. 이제 이 싸움은 남편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와 내 아이들에게 속한 것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다. 공정한 법적 싸움. 나는 일어나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이제 국어 선생님이 여우가 되는 법을 배울 시간이었다.
별장문이 쾅 닫히고 포르쉐 엔진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멀어졌다. 텅 빈 넓은 집에는 섬뜩한 정적이 남았다. 지우는 출장을 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 아침 그가 씻는 동안 몰래 찍어둔 그의 휴대폰 화면 속 전자 항공권에 따르면 그는 유라와 함께 제주도의 어느 5성급 리조트로 접대를 하러 간 것이었다. 예전에는 그가 떠날 때마다 공허함과 불안함을 느꼈고 분주하게 여행 가방을 챙기고 약을 준비하고 셔츠 한 장 한 장을 다림질했다. 하지만 오늘 그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 나는 슬프지 않았다. 흥분되었다.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흥분. 나는 이전에는 금지된 영역이었던 지훈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외출할 때마다 항상 문을 잠갔지만 내가 이 집 전체의 예비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잊고 있었다. 청소 도우미에게 주기 위해서였다. 그는 나를 너무 얕보았다. 시와 노래밖에 모르는 머리 크고 눈 나쁜 아내가 여기 들어와 봤자 먼지나 닦을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열쇠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차갑게 식은 시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가 위세를 부릴 때 항상 사용하던 유독한 권력의 냄새였다. 나는 책상 불을 켜고 그의 거대한 사장님 의자에 앉았다. 나는 연애편지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었다. 연애편지는 평범하고 질투심 많은 아내들이나 찾는 싸구려였다. 나는 그의 약점을 찾으러 왔다. 자단나무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나는 국어 교사의 사고방식으로 시작했다. 나는 문장 하나, 은유 하나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분석하는 데 익숙했다. 이제 나는 그 기술을 사용하여 훨씬 건조하지만 그보다 몇 배는 더 파괴적인 문서를 읽었다. 재무보고서와 경제계약서. 나는 사흘밤을 새워 교환을 짜는 대신 스스로 공부했다. 인터넷에서 혼인 및 가족법, 기업법, 탈세죄, 자금 세탁죄, 이전 가격 조작 절차 등을 개걸스럽게 찾아 읽었다. 예전에는 외국어처럼 들렸던 경제 용어들이 이제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유령회사, 허위 세금 계산서, 지급 위임장. 나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러운 돈이 어떻게 우회하여 깨끗한 돈이 되는지를 배웠다. 남편이 어떻게 순진한 아내 코앞에서 재산을 빼돌리고 합법적인 개인 재산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지를 배웠다. 나는 그가 책상 위에 던져둔 계약서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내 눈은 숫자와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된 조항들을 훑었다. 나는 한 장도 빠짐없이, 심지어 책장 사이에 끼워둔 그의 서툰 필체로 쓴 메모 조각까지 모두 사진으로 찍었다. 그가 법망을 피할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의 습관이었다. 하지만 서류만으로는 부족했다. 나는 소리가 필요했다. 그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자백이 필요했다. 저녁이면 지우는 보통 줌을 통해 그의 비밀 그룹과 온라인 회의를 했다. 그는 항상 나와 아이들을 위층으로 쫓아내고 거실 문을 닫고 큰일을 논했다. 나는 반박하지 않고 순순히 아이들을 재우러 갔다. 하지만 그 전에 나는 거실 한가운데에 눈과 귀를 남겨두었다. 그가 아이들 유튜브 보라고 사서 던져둔 최신 아이패드 프로. 나는 고음질 녹음 모드를 설정하고 화면을 끈 채 그가 늘 담배를 피우며 앉는 자리 옆 커피 테이블 위에 부동산 잡지 더미 아래에 위장해 두었다. 나는 침실에 누워 기기와 연결된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모든 것을 들었다. 화성 딴 거는 어떻게 됐어? 시청 쪽에 돈은 찔러줬고 2억은 좀 세지만 안 주면 서류가 막히잖아. 지훈의 목소리가 거만하게 울렸다. 계좌 이체는 멍청한 짓이야. 현금으로 주거나 그 유라 계좌로 웹 디자인 비용 지불한 것처럼 이체해. 내 이름은 절대 남기지 마. 심장이 쿵쾅거렸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혐오감 때문이었다. 그는 직원들에게 자금 세탁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그 여자까지 이 범죄의 고리에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백이었고 잡지 더미 아래의 아이패드는 모든 단어를 삼키고 있었다.
범법 증거 수집과 병행하여 나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 수집 작전을 시작했다. 나는 가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다. 유라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녀는 과시욕에 중독된 타인의 찬사로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공개했다. 나는 엑셀 파일을 열었다. A열에는 지훈이 나에게 말한 일정, B열에는 유라의 게시물, 15일, 지훈은 부산 프로젝트 현장 답사간다고 함. 15일, 유라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그이와 함께하는 황혼이라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올림. 사진 구석에는 금색 롤렉스 시계를 찬 남자의 손이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그 시계는 바로 지난주에 내가 직접 닦아준 것이었다. 나는 화면을 캡처하여 외도 증거 폴더에 저장했다. 질투하지 않았다. 질투심은 그 가구 계산서와 함께 사라졌다. 이제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만 느낄 뿐이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를 과시용 무대라고 생각했지만 나에게는 증거의 보고였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내가 스스로 갖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법이나 기술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리석음이었다. 나는 멍청한 아내 역할을 연기하는 법을 배웠다. 지훈이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내가 태블릿 PC를 붙들고 끙끙거리는 것을 보았다. 전기 요금을 이체하는 방법을 모르는 척했다. 진짜 답답하다. 미나. 지훈이 기기를 낚아채며 조작하면서 욕을 했다. 고작 돈 보내는 것도 못해? 머리에 뭐가 들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시인도 아니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이런 숫자들은 너무 헷갈려서 혹시나 당신 돈을 잘못 누를까봐 무서워서요. 그렇게 아는 게 좋아. 내 일에 손대지 마. 그는 태블릿을 책상에 던지고 열쇠 꾸러미와 OTP 생성기도 챙기지 않고 옆에 던져두었다. 그의 눈에 나는 기술, 바보,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무해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나는 나무 책상 위에 아무렇게나 놓인 파란색 공인인증서를 보았다. 지훈은 의기양양하게 씻으러 갔고 어리석은 양과 함께 살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 양이 방금 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외웠고 그 공인인증서가 바로 그가 숨기려 애쓰는 지하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몰랐다. 적의 경멸이야말로 나의 가장 안전한 방패였다. 나는 미소 지었다. 덫을 보고도 모르는 척하며 사냥꾼을 쓰러뜨릴 기회를 기다리는 여우의 미소였다. 여우가 되는 법,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이제 실습 시간이었다. 욕실 문이 닫히고 쏴 하는 물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추악한 음모를 가리는 소리의 장막이자 동시에 내 행동을 가려주는 장막처럼 지훈은 씻고 있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씻는 습관이 있었다. 목욕하며 휘파람을 불었고 문 밖 세상이 여전히 자기 발 아래 엎드려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책상으로 달려갔다. 파란색 공인인증서는 여전히 열쇠 꾸러미 옆에 초대장처럼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절대로. 두려움은 그날 밤 마지막 눈물과 함께 증발했다. 지금은 폭탄을 해체하는 사람의 차가운 집중력만 남아 있었다. 나는 공인인증서를 USB 포트에 꽂았다. 노트북 화면이 밝아졌다. 비밀번호는 지훈그룹 6868. 그는 너무 자만해서 모든 계정에 이 야심찬 이름을 사용했다. 마치 사람들이 그의 제국을 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나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했다. 한 번의 클릭, 그리고 나는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훈의 부동산 회사 이름이 아니었다. 굵은 글씨가 잔인하고 노골적으로 내 눈을 때렸다. 주식회사 상업서비스 향기로운 강, 법률 대리인 박미나. 나는 숨을 죽이고 연계 회사 목록을 클릭했다. 하나가 아니라 3개의 유령 회사였다.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2년 전 지훈이 가족 부양 공제와 가족 전체의 VIP 보험 등록 절차를 위해 내 주민등록증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다. 나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에게 주었다. 그는 내 신분을 이용해 뒷배 시스템, 즉 탈세와 자금 세탁을 위한 허위 세금 계산서, 매매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것이다.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차가운 나무 책상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그는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팔아넘겼다. 만약 이 네트워크가 발각된다면, 그리고 그의 무모한 사업 방식으로는 분명히 발각될 것이었다. 피고인석에 서게 될 사람은 나였다. 나는 서류상의 대표였고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우는, 그는 아무 관련 없는 고문, 아내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줄 전혀 몰랐던 남편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을 위한 퇴로를 마련해 놓았고 그 길은 나의 자유로 포장되어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 심장을 태웠지만 내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졌다. 나는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국제 송금 명령이 나타났다. 10월 10일 5만 달러 송금. 내용: 전략 컨설팅 비용 지불. 11월 20일 10만 달러 송금. 내용: 시장 조사 비용 지불. 수취인: 주식회사 유라 컨설팅, 싱가포르 은행. 컨설팅 비용. 웃기는 소리. 틱톡에서 뽐내고 포즈 잡는 것밖에 모르는 어린애가 무슨 컨설팅을 한단 말인가?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이라도 컨설팅했나? 아니, 이것은 자금 세탁이었다. 그는 베트남의 자산을 빼돌려 유라가 보관하도록 허위 경제 계약 명목으로 싱가포르로 보내고 있었다. 그는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D드라이브 깊숙한 곳에 있는 새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을 때 나는 소름이 돋았다. 안에는 스캔된 파일이 있었다. 토지 사용권 근저당 설정 계약서, 담보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저택, 내 아이들이 위층에서 곤히 자고 있는 바로 그 집. 지우는 어느 유령 프로젝트를 위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었다. 만약 그가 돈을 챙겨 유라와 함께 도망친다면 은행은 집을 압류할 것이다. 나와 아이들은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것이고 탈세죄로 인한 집행유예 선고와 함께 거대한 빚더미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너무나 잔인했다. 그는 나에게 살 길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쏴아 하고 들렸다. 나는 시계를 힐끗 보았다. 그가 몸단장을 마치기까지 약 5분 정도 남았다. 전자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해. 물증이 필요해. 나는 방구석의 커다란 금전수 화분으로 가려진 금고로 돌아섰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곳에 보관했다. 등기부 등본 원본과 더 중요하게는 뇌물 장부. 그가 뇌물을 바친 공직자들의 블랙리스트. 나는 금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손가락이 숫자 키패드 위를 스쳤다. 비밀번호가 뭘까? 내 생일? 절대 아닐 것이다. 결혼기념일? 페이스북이 알려주지 않으면 기억도 못할 것이다. 아이 생일? 그는 아이를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얼마 전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난주 유라가 페이스북에서 떠들썩하게 열었던 생일 파티를 기억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12만 898을 입력했다. 삑삑.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열리는 건조한 소리가 났다. 탁. 나는 웃었다. 뼛속까지 시린 쓴 웃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검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연녀의 생일을 사용할 만큼 그녀를 사랑했다. 그의 오만함과 어리석은 사랑이 바로 내가 칼자루를 쥐게 해준 열쇠였다. 무거운 강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외화 다발, 등기부 등본 몇 건이 쌓여 있었고 맨 위에는 낡고 낡은 검은색 가죽 수첩이 놓여 있었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지훈의 필체였다. 1월 20일 기획재정부 이 부장님 5만 달러. 3월 15일 국세청 박 과장님 2억. 한 줄 한 줄. 이것은 단순한 탈세 증거가 아니었다. 이것은 죽음의 명단이었다.
만약 이 수첩이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 지훈뿐만 아니라 거대한 이익 집단 전체가 무너질 것이었다. 그는 이것을 부적처럼 파트너 공직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모든 페이지를 선명하게 찍었다. 내 손은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고 카메라 셔터 소리는 무음이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들렸다. 그런 다음 나는 외장 하드를 노트북에 연결하여 회계 데이터, 유령 계약서, 송금 내역 전부를 복사했다. 3분, 2분, 끝났다. 나는 외장 하드를 뽑아 바지춤에 찔러 넣었다. 나는 검은 수첩을 금고 안 원래 자리에 놓고 돈다발의 각도를 처음과 똑같이 맞췄다. 금고 문을 탁 닫고 숫자 키패드 위에 지문을 지웠다. 나는 공인인증서를 뽑아 열쇠 꾸러미 옆에 놓고 열쇠고리를 그가 던져놓았던 방식 그대로 오른쪽으로 향하게 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왔다. 방은 아무도 침범하지 않은 것처럼 고요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내섰다. 나는 재빨리 방구석 소파에 앉아 부동산 잡지를 집어들고 그를 기다리는 척했다. 욕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상쾌한 표정으로 젖은 머리를 말리며 나왔다. 바디워시 향이 진하게 풍겼다. 그는 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여기서 뭐해? 또 돈 달라고?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이제 내 눈에는 두려움이나 애원이 없었다. 나는 덫에 걸려 마지막 발버둥을 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냥감을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보았다. 아니요. 나는 미소 지으며 가볍게 말했다. 그냥 뭐 도와드릴 거 있나 보러 왔어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지우는 콧방귀를 뀌었다. 득의 양양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렇게 알아서 기는 게 좋아. 나가 일해야 하니까. 나는 일어나 방을 나섰다. 등 뒤로 문이 닫혔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얇은 옷 안쪽에서 차가운 외장 하드가 몸에 닿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나는 그의 목줄을 잡았다. 이제 조일 시간이었다. 기념 파티 일주일 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었다. 지우는 친절해졌다. 그는 더 이상 술 냄새를 풍기며 한밤중에 들어오지 않았다. 일찍 퇴근해 저녁을 먹었고 내가 끓인 된장찌개를 칭찬했으며 심지어 아이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묻기까지 했다. 지난 1년 내내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일이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는 나를 감동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소름 끼치게 했다. 마치 육식동물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전에 먹잇감을 핥아주는 것 같았다. 지훈의 다정함에서는 계산적인 냄새가 났다. 나는 그 시간이 왔음을 알았다. 그가 나에게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수요일 저녁 식사 후 지우는 테이블 위에 심홍색 벨벳 상자를 올려놓았다. 당신 선물이야. 그의 목소리는 한 달 전의 나였다면 아마 행복에 겨워 울었을 정도로 부드럽고 다정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하얀 비단 위에 루비 보석 세트가 놓여 있었다. 비둘기 피처럼 붉고 아름답고 화려하며 비쌌다. 아내에게 주는 10주년 기념 선물. 미리 주는 거야. 지훈이 내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귓가에 뜨거운 숨결을 불어넣었다. 요즘 내가 바빠서 당신한테 소홀했던 거 알아. 보상해주고 싶어. 당신은 최고를 누릴 자격이 있어. 나는 그가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차가운 보석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무거웠다. 나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나를 보았다. 완벽하게 역할을 소화하는 배우의 미소였다. 고마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지우는 내 머리에 가볍게 입을 맞춘 후 마치 마술사처럼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보석 상자 옆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작은 거 하나만 도와줄래? 회사가 새 프로젝트를 확장해서 유동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 은행 대출 절차를 밟고 있는데 당신 보증 서명이 필요해. 그냥 형식적인 절차야. 그는 내게 금장 만년필을 건넸다.
뚜껑은 이미 열려 있었고 펜촉은 아내라는 글자가 기다리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여기에, 여기, 그리고 여기도 빨리 해. 내일 아침에 대출 담당자한테 보내야 하니까. 그는 재촉하며 서명해야 할 곳들을 계속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내가 내용을 읽지 못하게 일부러 페이지를 빨리 넘겼다. 그는 저 루비 보석 세트의 반짝임이 내 눈을 멀게 하기에 충분하고 주부의 맹목적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 마지막 판결문에 서명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나는 펜을 들었지만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나는 펜을 손에서 가볍게 돌리며 감상하는 척했다. 서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눈이 다 아프네. 나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가볍게 말했다. 행정 절차가 원래 이렇게 번거로워. 당신이 읽어봐야 머리만 아프지. 다 딱딱한 전문 용어뿐이야. 서류 쪼가리를 믿지 말고 남편을 믿어야지. 남편을 믿으라고. 지금 이 순간 그 두 단어는 정말 비꼬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여전히 순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손은 이미 첫 페이지를 다시 넘기고 있었다. 그래도 한번 쓱 볼게요. 요즘 눈이 나빠져서 글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아. 천천히 읽게 해줘요. 혹시 판매자 칸에 잘못 서명하면 곤란하잖아요. 지우는 잠시 멈칫했다. 발이 바닥을 까딱거리기 시작했다. 초조함과 불편함을 억누르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유리장 속 인형이 오늘 사용 설명서를 읽겠다고 나설 줄은 몰랐던 것이다. 나는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한 줄 한 줄 읽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발견했다. 재산담보계약서와 대출 실행 요청서 사이에 교묘하게 끼워진 더 얇고 제목은 간결하지만 그 안에는 조용한 파괴가 담긴 종이 한 장, 부부별산제 약정서. 그 내용은 너무나 잔인해서 나는 비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술 안쪽을 꽉 깨물어야 했다. 이 약정서에 따르면 나는 다가올 대출이 자회사에 투자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그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이익이나 자산은 지훈의 개인 재산이 될 것이, 즉 우리는 함께 빚을 지고 만약 집을 잃으면 둘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하지만 이익이 생기거나 대출금으로 새 자산을 사면 그것은 오직 그의 것이 된다. 그는 내가 나 자신을 파는 문서에 서명하기를 원했다. 그는 가족의 마지막 공동 재산과 신용을 내연녀와의 새로운 삶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싶어 했다. 그리고 나는 빚더미와 함께 남게 될 것이었다. 달콤한 함정. 이 말처럼 정확한 표현은 없었다. 저 루비 보석 세트는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무지를 사는 돈이었다. 나는 다음 장으로 넘겼고 이번에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작년의 날짜가 찍힌 재산 처분 위임장 한 장, 페이지 끝에는 내 서명이 떡하니 박혀 있었다. 박민아. 부드럽고 나비 같은 필체 99% 똑같았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내 서명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나는 이 문서를 서명한 적이 없다. 자의 마지막 회계서. 나는 항상 단호하게 밑줄을 긋는 습관이 있다. 이 서명에는 그것이 없었다. 그는 내 서명을 위조했다. 그는 연습했다. 그는 내가 모르는 거래를 하기 위해 이전 문서들에서 내 필체를 따라 그렸다. 이것은 더 이상 민사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형사 범죄였다.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사기. 분노가 맹렬하게 치솟았지만 나는 그것을 차가운 눈빛 아래로 가라앉혔다. 지금 당장 그를 폭로할 수는 없었다. 만약 내가 소란을 피우면 그는 증거를 인멸하고 폭력을 사용하거나 더 빨리 재산을 빼돌릴 것이다. 나는 이 종이를 지켜야 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다 읽었어? 나 온라인 회의해야 해.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촉촉했고 강한 감동을 받은 척했다. 내 손이 떨렸다. 완벽한 연기였다. 펜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어머, 내가 너무 서툴렀네.
나는 펜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면서 그 틈에 부부 별산제 약정서와 위조 서명이 있는 종이를 테이블 아래 허벅지 위에 놓아둔 패션 잡지 사이에 재빨리 끼워 넣었다.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내 손에는 무해한 다른 서류들만 남아 있었다. 여보,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관자놀이를 눌렀다. 갑자기 어지러워요. 새로 칠한 매니큐어 냄새 때문인지 글자가 흐릿하게 보여요. 내일 서명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내일 아침에 은행 가잖아요. 지훈이 의심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렸다. 그냥 휙 하면 끝나는 걸 뭘 내일까지 기다려. 괜한 짓 하지 마. 그럴 리가요. 나는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손이 이렇게 떨려서 서명이 예쁘게 안 되면 은행에서 트집 잡을 거고 그럼 당신만 귀찮아지잖아요. 서류는 여기 두고 가세요. 저녁에 진통제 먹고 바로 서명해 드릴게요. 약속해요. 당신 아내가 당신 일 망친 적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나는 일어나 의자를 돌아 그의 목을 끌어안고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 자신조차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친밀한 제스처였다. 난 그냥 당신을 돕고 싶을 뿐이에요. 우리 엄마랑 아이들 때문에 너무 고생하잖아요. 지훈은 망설였다. 그는 시계를 힐끗 보고 내 연약한 모습을 보았다. 오만함이 다시 경계심을 이겼다. 그는 내가 이미 바구니 안에 담겨 있어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알았어.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 일어나 옷을 바로잡았다. 오늘 밤에 끝내놔. 내일 아침 7시에 가져갈 테니 내 큰일 망치지 마. 그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그의 모습이 계단 뒤로 사라지자마자 나는 잡지를 내려놓았다. 나는 그 치명적인 2장의 문서를 꺼냈다. 한 장은 그가 나를 위해 놓은 덫이었고 다른 한 장은 그가 범법했다는 증거였다. 나는 지난달에 몰래 사둔 다기능 복합기가 있는 서재로 재빨리 갔다. 나는 모든 것을 복사한 후 위조 서명이 있는 원본을 부엌 수납장 밑바닥, 이 집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붙여둔 비밀 서류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리고 부부 별산제 약정서는 내가 방금 컴퓨터에서 내용을 수정한, 형식은 똑같지만 내용은 무해한 사본으로 바꿔치기 했다. 나는 속이 바뀐 그 서류 뭉치에 서명했다. 단호하고 힘있는 필체였다. 내일 아침 지우는 이 서류를 들고 은행에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은행에서 심사할 때 그들은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거나 그에게는 더 나쁘게도 그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제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서재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식탁 위루비 보석 세트의 붉은 빛이 마치 악마의 눈처럼 번뜩였다. 당신은 내가 종지부를 찍기를 원했죠. 좋아요, 지훈 씨. 방금 찍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의 종지부예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내가 마법을 부려놓은 서류 뭉치를 들고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희색이 만면하여 집을 나섰다. 그는 휘파람을 불었고 심지어 차에 오르기 전에 내 뺨에 관대하게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그는 어젯밤 내 서명이 그를 수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와 내연녀와의 호화로운 삶이라는 천국으로 이끌어줄 통행권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그를 곧장 지옥으로 보내는 편도 티켓이라는 것은 몰랐다. 그의 포르쉐가 라일락 나무 뒤로 사라지자마자 나는 실내복을 갈아입고 가장 단순한 셔츠 원피스를 걸쳤다. 선글라스를 끼고 택시를 불렀다. 목적지는 시장도 학교도 아니었다. 서울의 시끄러운 차 소리가 이끼 낀 벽 뒤로 사라지는 홍대의 작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카페였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고등학교 동창인 진우가 앉아 있었다. 그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잘나가는 경제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이었다. 진우는 영화 속 변호사들처럼 번쩍이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는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지만 검은 뿔테 안경 너머에 눈빛은 날카로웠다. 왔어? 진우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내가 전날 퀵으로 보낸 서류 뭉치를 훑고 있었다. 미나야, 솔직히 말해서 너 국어 선생 안 했으면 형사해도 됐겠다.
나는 자리에 앉아 지훈의 컴퓨터 데이터를 모두 담은 외장 하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걸로 충분해.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메마르게 나왔다. 진우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충분하고도 남아. 이건 원자폭탄 창고야. 탈세, 유령 회사 설립,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 세탁, 서명 위조. 이 죄목 하나하나가 내 남편을 감옥에서 썩게 하기에 충분해.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넌 뭘 원해? 재산 분할에서 크게 이기는 이혼 소송, 아니면 형사 사건? 전부다.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나는 명예를 원해. 내 아이들에게 속한 재산을 원해. 그리고 그가 내 신분으로 벌어들인 더러운 돈 한 푼 한 푼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좋아, 그럼 올인하는 거야. 반격 절차는 정밀 기계처럼 작동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증거 보전. 진우가 전화를 걸자 15분 후 2명의 공증인이 카메라와 전문 장비를 들고 나타났다. 우리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했다. 유라의 페이스북 게시물 하나하나, 지훈이 파트너들에게 뇌물 이야기를 하며 보낸 메시지 한 줄, 한 줄, 금고 속 검은 수첩을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모두 공증되었다. 이걸 왜 해야 해? 나는 궁금해서 물었다. 증거를 동결시키기 위해서야. 진우가 설명했다. 지훈이 체포되거나 위험 냄새를 맡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데이터를 삭제하고 소셜미디어 계정을 잠그는 거야. 이 공증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현장 사진이라서 나중에 그가 모든 것을 불태워도 법정에서 부인할 수 없어. 나는 공증 서류 페이지마다 찍히는 붉은 도장을 보며 각 도장이 지훈의 경력에 찍히는 마침표처럼 느껴졌다. 다음 단계는 고소장. 진우는 2통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하나는 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다른 하나는 국세청으로. 고소장의 내용은 배신당한 아내의 울부짖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를 고발하는 시민의 단호한 고발장이었다. 나는 싱가포르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 명세서 사본,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서명이 위조된 유령 회사 목록,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뇌물 장부 사진을 첨부했다. 익명으로 보내. 진우가 조언했다. 오늘 바로 보내면 수사 확인 절차에 약 2주가 걸릴 거야. 결혼 10주년 기념 파티 날짜와 딱 맞아 떨어지지. 계산이 철저하네. 내가 계산한 게 아니라 인과응보가 계산한 거야. 진우가 희미하게 웃었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렇게 증거가 완벽한 사건을 아주 좋아해. 그들이 들이닥치면 지우는 재산 빼돌릴 생각은커녕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을걸. 나는 고소장에 서명했다. 실명이 아닌 선량한 시민으로. 하지만 그때 펜의 무게는 엿기보다 더 무거웠다. 나는 내 아이들의 아버지를 내 손으로 감옥에 밀어넣고 있었다. 마음이 아팠을까? 그렇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내가 그녀를 위한 가구 계산서를 본 그날 밤 그의 잔인함에 의해 파괴되었다. 내가 그를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다. 그의 탐욕과 배신이 스스로를 위한 감옥을 지은 것이다. 카페를 나와 나는 시내에서 가장 큰 보석상으로 갔다. 내 손에는 붉은 벨벳 상자, 지훈이 어젯밤 내게 사과와 회유의 선물로 준 루비 보석 세트가 들려 있었다. 되파시려는 건가요? 직원이 안타까운 눈으로 나를 보았다. 이거 어제 막 사신 건데 20%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돼요. 팔게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현금으로 주세요. 두툼한 현금 다발을 손에 쥐었을 때 지훈의 주머니에서 나온 바로 그 돈. 나는 쓰라리면서도 통쾌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나는 바로 이 돈으로 변호사 진우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증 비용을 지불하고 다가올 피날레 연극의 비용을 지불할 것이었다. 그의 기름으로 그를 튀긴다. 지훈이 자신이 바로 그 기름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 속담을 분명 좋아할 것이다. 2주가 섬뜩한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지훈은 여전히 오가며 순진하게 대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내 고소장이 최고 권력자들의 책상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의 은행 계좌가 특별 감시 대상에 올랐다는 것을 몰랐다. 나와 진우는 더 리버 팰리스에서의 파티밤을 분 단위로 상세하게 계획했다. 정확히 저녁 8시 30분 그가 가장 기고만장할 때 LED 화면이 켜질 거야. 진우가 계획서를 가리켰다. 그때 군중 심리는 감탄에서 충격으로 바뀔 거야. 그게 마지막 일격을 가할 황금 시간이야. 그리고 경찰. 예정대로라면 바로 그 후에 나타날 거야. 파티 한가운데서의 공개적인 체포는 그가 어둠 속에서 돈으로 사건을 무마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거고 여론이 너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거야. 운명의 날이 왔다. 나는 집에 우울하게 앉아있지 않았다. 스파에 가고 머리를 하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불렀다. 나는 심홍색 벨벳 드레스를 골랐다. 유혹의 붉은색이자 예리함과 권력의 색.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날카롭게 아이라인을 그렸다. 거울을 보니 더 이상 순하고 순종적인 교사 박민아는 보이지 않았다. 거울 속 여자는 판결을 앞둔 판사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차에 올랐다. 마음이 가벼웠다. 더 이상 긴장이나 불안은 없었고 폭풍 전에 절대적인 고요함만 있었다. 지우는 평생 기억에 남을 파티를 원했다. 좋아요, 여보. 내가 당신에게 이 서울 땅 전체가 절대 잊지 못할 파티를 선사할게요. 악어 가죽 서류 가방은 파티 테이블 위에 떡하니 놓여 있었다. 지훈의 경력을 담은 작은 관처럼 검고 차갑게 주변 공간은 몇 초간 멈춘 듯했다. 하객들의 웅성거리는 웃음소리가 떼고 그 대신 무대 위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 쏠렸다. 그들은 재미있는 연극, 깜짝 선물 혹은 부자들이 을에 벌이는 기이한 쇼를 기대했다. 지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입가의 미소가 굳어지고 일그러졌다. 그는 서류 가방을 보고 나를 봤다.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오만함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희미한 불안감이 채웠다. 이게 뭐야? 그는 우리 둘만 들리도록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지만 손에 든 마이크는 여전히 켜져 있었다. 그 으르렁거림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져 상처 입은 짐승의 소리처럼 들렸다. 무슨 광대짓을 하려는 거야, 미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우아하게 일어섰다. 마이크를 바로잡고 구석 어둠 속에 서 있는 음향 기술자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변호사 진우가 오후 내내 꼼꼼하게 작업해둔 사람이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항상 자신의 성취를, 자신의 관대함을 자랑스러워했죠. 내 목소리는 맑지만 칼날처럼 날카롭게 답답한 분위기를 갈랐다. 그래서 이 10주년 기념일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당신의 돈 버는 재능과 돈 쓰는 재능을 제대로 감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퍽! 우리 등 뒤 방금 전까지 구불구불한 글씨체로 결혼 10주년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흐르던 거대한 LED 화면이 꺼졌다. 1초 후 다시 환하게 켜졌다. 하지만 결혼 사진도 행복한 가족의 순간도 아니었다. 500인치 크기의 화면에 모든 디테일이 선명하게 거대한 엑셀표가 나타났다. 대규모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및 탈세 유령 회사 명단이라는 붉은 글씨가 수백 명의 하객들 눈을 때렸다. 그 아래에는 수많은 송금 거래 내역이 있었다. 5월 15일 싱가포르로 송금. 그리고 그 건조한 숫자들 옆에는 최대한 확대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지훈이 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고 마리나 베이의 인피니티 풀에서 와인잔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지훈의 손에는 금색 롤렉스 시계가, 유라의 목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연회장 전체가 웅성거렸다. 벌집을 쑤신 듯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모님들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출렁거렸다. 방금 전까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하던 사업 파트너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저 블랙리스트에 있는 익숙한 회사 이름들을 알아봤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했다.
지훈은 확 돌아 화면을 쳐다봤다. 그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보라색으로 그리고 창백하게 변했다. 당장 꺼. 당장 끄라고 그는 소리치며 기술자 테이블로 달려갔다. 위선적인 신사도마저 내던졌다. 이 미친년아, 너 지금 무슨 짓이야? 하지만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다. 공직자 뇌물 명단이 적힌 검은 수첩의 사진, 이니셜로 적혀 있었지만 아는 사람들은 소름이 돋기에 충분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게 서서 테이블 위에 악어가죽 서류 가방 잠금을 풀었다. 철컥. 나는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이 들어 올렸다.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제 남편, 강지훈 씨가 지난 5년간 저지른 더러운 자금 흐름 전체 명세서 사본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는 화려한 파티 드레스를 입고 분칠한 얼굴이 창백해진 채 몸을 움츠리고 있는 젊은 여자가 있는 곳, 군중 속으로 똑바로 손가락질했다. 최유라 씨입니다. 내연녀이자 이 자금 세탁 조직의 얼떨결에 회계팀장이 된 분이죠. 유라는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똑바로 비췄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고마워요, 유라 씨.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미소 지었다.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몬 사냥꾼의 미소였다. 그 더러운 돈들을 다 써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화려한 사진들 덕분에 수사기관은 당신에게 타인의 범죄로 인한 재산 취득 및 소비죄와 자금 세탁 공범 혐의를 적용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유라는 공황 상태에 빠져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다. 지훈 오빠가 깨끗한 돈이라고 했어요. 그가 저를 속였어요. 닥쳐. 지훈이 달려들어 내 손에서 마이크를 뺏으려 했다. 그는 손을 들었고 무대 위에서 바로 나를 때리려 했지만 그의 손은 허공에서 멈췄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다. 시끄럽고 다급한 벨소리가 혼란스러운 소음을 압도했다. 회사 회계팀장이었다. 지훈은 휴대폰을 보며 손을 벌벌 떨었다. 받을 용기도 끌 용기도 없었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그가 내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연민을 구걸하는 애원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휴대폰 쪽으로 턱을 까딱했다. 받아요. 중요한 소식일 테니까. 지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화를 받아 무의식적으로 스피커폰을 켰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계팀장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와 고함 소리에 섞여 다급했다. 금융범죄 수사대입니다. 사무실을 봉쇄하고 있고 기계를 압수하고 있어요. 자택 압수수색 영장도 있답니다. 빨리 도망치세요. 휴대폰이 지훈의 손에서 미끄러져 퍽 소리를 내며 나무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주저앉았다. 그의 무릎이 내 발 아래 바닥에 닿았다. 사과하며 무릎 꿇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생명력을 잃은 몸의 붕괴였다. 미나. 그는 나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붉게 충혈된 눈. 왜?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마음속에 한 점의 연민도 없었다. 당신이 나를 얕봤기 때문이야. 강지훈. 나는 그에게 마지막 판결을 속삭이듯 말했다. 당신은 내가 꼭두각시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꼭두각시에게는 줄이 있다는 걸 잊었지. 그리고 오늘 나는 그 줄을 이용해 당신을 쓰러뜨린 거야. 연회장의 큰 문이 활짝 열렸다. 강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하지만 바람보다 더 차가운 것은 엄숙하고 단호하게 들어서는 제복 입은 사람들의 등장이었다. 앞장선 수사관은 긴급 체포 영장을 들고 있었다. 화려했던 더리버 팰리스의 공간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 속으로 무너져 내렸다. 파티의 화려한 장식이었던 붉은 장미들은 이제 바닥에 흩어져 꺼져버린 화려한 순간 뒤에 파탄과 슬픔을 암시했다.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무대를 법에게 넘겨주었다. 합법적 꽃뱀으로서의 내 역할과 피날레 연극은 오늘 밤 가장 화려하게 막을 내렸다.
철컥하는 수갑 소리가 지훈의 손목에 차갑고 건조하게 울려 퍼지며 그가 10년간 직접 작곡해온 과시의 교향곡에 영원한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2명의 경찰관에게 양팔을 잡힌 채 사람들 사이로 끌려나갔다. 방금 전까지 축배를 들며 축하하던 화려한 하객들은 이제 일제히 휴대폰을 높이 들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그것은 찬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몰락한 재벌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렌즈를 피하려 애썼다. 비싼 이탈리아제 정장은 흐트러졌고 땀이 파운데이션을 씻어내며 두려움으로 잿빛이 된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나를 스쳐 지나갔다. 짧은 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더 이상 거만함도 우월감도 없었다. 덫에 걸리고도 왜 덫이 자기 발밑에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짐승의 극심한 혼란만이 남아있었다. 바로 그 뒤에서 유라는 여자 경찰관의 손에 잡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고 있었다. 놔주세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전 피해자예요. 지훈 오빠가 저를 속였어요. 그녀는 울부짖었고 검은 마스카라가 뺨을 타고 흘러내리며 평소의 화려하고 도도한 모습을 씻어냈다. 그녀는 증오의 찬 눈빛으로 지훈을 쳐다봤다. 곧 함께 끌려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공범의 눈빛이었다. 그들이 페이스북에서 자랑하던 진정한 사랑은 감옥살이라는 판결 앞에서 알코올보다 더 빨리 증발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과 최유라라는 이름은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되었다. 더 리버 팰리스에서 찍힌 영상들은 틱톡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재벌 기념 파티에서 아내에게 탈탈 털려 내연녀와 함께 자금 세탁 현장에서 체포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달렸다. 가장 잔인한 판사인 네티즌들이 나섰다. 그들은 유라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 외제차 사진들과 지훈이 노력과 경영 윤리에 대해 썼던 위선적인 글들을 파헤쳤다. 모든 것이 웃음거리가 되었다. 지훈이 더러운 돈과 속임수로 공들여 쌓아올린 허상의 명예 제국은 단 하룻밤 만에 비눗방울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짓밟은 것은 법의 폭풍이었다. 내가 제공한 서류 뭉치, 특히 뇌물장부 사진과 회계 데이터가 담긴 외장 하드 덕분에 수사기관은 사건을 정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훈은 죄를 부인할 수 없었다. 탈세, 공문서 및 사문서 위조, 회계 규정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결과 초래. 재산은 즉시 압류되어 피해 복구에 사용되었다. 그가 아내와 자식보다 더 사랑했던 강변의 저택, 유령 토지들이 모두 봉인되었다. 그의 부는 결국 빚과 범법 행위 위에 칠해진 화려한 페인트에 불과했다. 유라의 경우 그녀는 순진한 내연녀 역할을 하며 죄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법은 악어의 눈물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변호사 진우는 그녀의 싱가포르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흐름을 명확히 지적해 주었다. 그녀는 단지 돈을 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재산 빼돌리기와 자금 세탁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수사기관에서 유라는 미친 듯이 지훈을 물어뜯었다. 그녀는 지훈이 현금을 숨겨둔 모든 장소, 그녀가 동행했던 비밀 회동들을 모두 불었고 단지 형량을 줄여달라고 애원했다. 그녀가 내연남에게 보인 배신은 정실 부인의 복수보다 더 잔혹했다. 그리고 나는 그 폭풍 밖에서 계획대로 안전하고 깨끗하게 서 있었다. 내가 수집한 무죄 증거들과 지훈이 서명하라고 강요했던 부부 별산제 약정서 덕분에 나는 무관한 사람으로 판명되었다. 나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였다. 나는 아이들의 양육권을 지켰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변호사 진우가 교회의 작은 집, 즉 지훈이 유령회사로 몰래 명의를 이전하려 했던 내 부모님 유산이 나의 합법적인 개인 재산임을 증명해 주었다. 그것이 내가 잿더미 속에서 건져낸 마지막 자산이었다. 2달 후 구치소에서 나는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지훈과 마주 앉았다. 그는 바싹 마르고 머리는 빡빡 깎았으며 흑백 줄무늬 수의를 입고 있었다.
더 이상 통포드 향수 냄새는 나지 않았고 차가운 소독약 냄새만 났다. 그는 나를 멍하니 쳐다봤다. 눈이 슈랬다. 분노가 가득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왜? 그가 물었다. 목소리가 쉬고 갈라졌다. 어떻게 네가 할 수 있었지? 넌 그냥 선생님이잖아. 밥하고 시나 읽을 줄 알았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알았어? 어떻게 그렇게 계산할 수 있었냐고. 그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 이 순간까지도 그가 경멸했던 머리 크고 눈 나쁜 아내가 자신을 이곳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나는 이상할 정도로 태연하게 그를 보았다. 더 이상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단지 진실 앞에서 스스로 눈을 가린 자에 대한 동정심만 남아 있었다. 당신이 틀렸어요, 지훈 씨. 내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내가 침묵하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했죠. 내가 반박하지 않으니까 순종한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학생들에게 매일 가르치는 기본적인 사실 하나를 잊었어요. 지훈이 기다리는 듯 눈썹을 치켜떴다. 뒤로 물러설 준비가 된 여자를 절대 얕보지 말라는 것. 내가 말을 이었다. 내가 물러선 건 약해서가 아니에요. 더 잘 보기 위해서, 당신이 파고 있는 구덩이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당신은 황제 노릇하느라 너무 바빴고 그 여자와 허황된 숫자에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부엌 열쇠를 쥔 사람, 서재를 청소하는 사람, 당신이 취했을 때 당신 휴대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죠. 그는 할 말을 잃고 손을 꽉 쥔 채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다. 손이 벌벌 떨렸다. 잔인한 여자야, 미나. 내가 날 망쳤어. 아니요, 지훈 씨. 나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내가 당신을 망친 게 아니에요. 난 그냥 당신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냈을 뿐이에요. 당신이 탐욕스럽고 배신하고 불법을 저질렀죠.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망친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난 10년간 당신이 파티 후에 남긴 더러운 그릇들을 치웠던 것처럼 그저 뒷수습을 한 것뿐이에요. 나는 등을 돌려 걸었다. 등 뒤에서 지훈이 분한 듯 울부짖으며 책상 위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철문이 쾅 하고 닫혔다. 그 소리는 한 인생을 끝내고 다른 인생을 열었다. 나는 구치소 문을 나섰다. 서울의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덥게 느껴지지 않았다. 따뜻했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날렸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자유의 냄새, 진실의 냄새. 지훈의 허상 제국은 무너졌지만 나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1년 후 서호 용정차의 은은한 쓴맛이 혀끝에 퍼졌다가 달콤하고 부드러운 뒷맛을 남겼다. 나는 12층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그 맑은 향기를 맡으며 불이 켜지는 서울의 야경을 감상했다. 더 이상 강바람은 시원하지만 사람의 정은 차가웠던 강변 저택이 아니었다. 위선적인 건배 소리가 가득했던 더 리버 팰리스의 호화로운 파티도 없었다. 내가 지금 사는 곳은 겨우 70제곱미터, 작지만 따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점이다. 벽돌 하나, 의자 하나, 구석에 산세베리아 화분 하나까지 모두 내 땀과 눈물로 번 돈으로 샀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폭풍은 정말로 지나갔다. 그날의 폭풍은 재벌 강지훈을 휩쓸어갔고 끼어들었던 최유라를 지웠으며 동시에 과거에 순하고 순종적이었던 교사 박미나도 지워버렸다. 내 책상 위, 찻잔 옆에는 아직 잉크 냄새가 나는 두꺼운 양장본 책이 놓여 있었다. 표지에는 침묵 저 너머 깨어난 한 여자의 회고록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저자 박미나. 나는 바로 교단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내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 남편을 비웃기 위해서도 신세 한탄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나는 경고하기 위해 썼다.
몸에 멍자국은 남기지 않지만 매일 여자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경제적 압박에 대했었다. 내조라는 이름 아래 아내들이 어떻게 자신의 집에서 꼭두각시가 되는지에 대했었다. 그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해 스스로 법률 지식을 배우고 갖추는 여정에 대했었다. 책은 출간 2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매일 밤 수천 통의 메시지가 내게 도착했다. 낯선 여자들이었다. 그들은 독재적인 남편들, 대신 짊어져야 했던 빚, 경제권을 쥐지 못했을 때의 무력함에 대해 내게 이야기했다. 나는 모두 읽고 답장했다. 상투적인 조언이 아니라 어두웠던 세월의 대가로. 울지 마세요. 법을 배우세요. 돈을 모으세요. 그리고 기록하세요. 나는 여성을 교육하는 데 특화된 한 대형 미디어 회사의 콘텐츠 고문이 되었다. 수입은 과거 지훈의 허황된 숫자만큼 엄청나지는 않았지만 매일 밤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었다. 어제 오후 나는 건물 로비에서 우연히 지훈의 부동산 그룹의 옛 파트너였던 성훈 씨를 만났다. 예전 파티에서 성훈 씨는 나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스쳐 지나가거나 그냥 의례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훈과 건배하러 가곤 했다. 하지만 오늘 성훈 씨는 멈춰섰다. 그는 나를 쳐다봤다. 꼬치꼬치 캐묻거나 동정하는 시선이 아니라 경외심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존경의 시선이었다. 안녕하세요, 박 작가님. 성훈 씨가 정중하게 말했다. 작가님 책 읽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저희 남자들은 작가님이 그냥 밥자라고 고개나 끄덕이는 장식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그의 말을 부드럽게 이어받으며 미소 지었다. 성훈 씨는 멋쩍게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맞습니다. 저희가 틀렸습니다. 너무 크게 틀렸어요. 지훈이가 작가님을 잃은 건 제 인생 최고의 복을 걷어찬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감사합니다. 나는 태연하게 답했다. 하지만 지훈 씨가 저를 잃은 게 아니라 그가 스스로를 잃은 것뿐이에요. 그 짧은 만남은 달콤한 확인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고개 숙여지기 위해 재벌 사모님이라는 칭호가 필요 없었다. 나는 내 두 발로 똑바로 섰고 세상은 저절로 나를 다른 눈으로 봐야만 했다. 저녁이 되자 두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내가 만든 탕수육을 서로 먹겠다고 닫다. 가끔 큰아들은 아빠에 대해 물었다. 나는 아이들 머릿속에 증오를 심어주지 않았다. 나는 아이들이 자신을 낳아준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자라기를 원치 않았다. 증오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게 우리를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끈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끈을 이미 끊었다. 아빠가 잘못했어. 그래서 벌을 받아야 해.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온화하지만 단호했다. 그게 인생의 규칙이야. 잘못하면 바로잡고 대가를 치러야 해. 아빠가 그 대가를 다 치르고 나면 다시 아빠가 될 거야. 나는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쳤고 아들에게는 여성을 존중하는 것이 명품 가방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지성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딸에게는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가장 영원한 매력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일어나 신발장으로 가서 뾰족한 코에 검은색 하이힐을 신었다. 오늘 밤 나는 책 출간 기념 강연회가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거울 속 나를 보았다. 하얀 실크 셔츠, 세련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바지, 깔끔하게 올린 머리, 화려한 루비 보석도 요란한 벨벳 드레스도 없었다. 오직 단순함과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만이 있었다. 거울 속 여자가 나에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몇 개의 주름이 있었다. 밤새워 울었던 흔적이자 밤새워 법을 공부했던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 나섰다. 복도를 울리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단호하게 자유의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지훈을, 유라를, 그리고 부엌에 틀어박혀 어리석은 척, 귀먹은 척 했던 그 시절의 나를 떠올렸다. 그들은 내 침묵을 비웃었다. 그들은 틀렸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다.
침묵은 파도가 가장 강력한 해일을 만들기 위해 해변에서 멀어지며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다. 나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1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혔다. 마치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내 인생의 낡은 장을 마무리하는 결론처럼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똑똑한 여자의 침묵을 절대 얕보지 마라. 그녀가 말을 멈췄을 때, 그것은 그녀가 패배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현대 여성의 가치에 대한 단호한 선언이다. 침묵의 희생을 결코 약함이나 어리석음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믿음이 배신과 물질적 계산에 짓밟혔을 때 눈물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오직 지혜와 배짱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지식과 경제적 독립으로 자신을 무장하라. 똑똑한 여자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폭풍전의 고요함이며 공정함을 되찾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가기 위함이다. 자,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삶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공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